편안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산업에 선도하는 주식을 사는 게 그게 편하죠. 그 밸류에이션과 기업의 이익, 이게 갭이 좁혀지면 다시 또 가겠죠. 경기 하강이고 조정이지 침체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2차 전지 주식을 산다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비교하면 아까 2차 전지주도 상장이 있고 확정된 수주가 있고 충분히 매력적이다. 단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 그렇죠. 네, 요게 걸려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주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그 섹터 산업이 성장할 때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네. 뒤늦게 출발하는 주식들 사는 개인 투자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주식을 이렇게 바꿔끼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산업을 선도하는 주식을 사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먼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을 또 발탁해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면서 따라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편안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산업에 선도하는 주식을 사는 게 그게 편하죠.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네. 이제 과거에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네. BM이 됐든 뭐 여러 그 관련된 주식들. 네. 이 주식들이 지금의 약간 증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네. 그런 대장주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후발주자들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선호의 문제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업종 선도주로 사는 게 편하고. 근데 이제 뭐 미세하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저 앞에 주식 많이 올랐고 뒤에는 적게 오르고 그러면 뭐 적게 오른 주식을 갖다 또 이제 사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러면 어쨌든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 주식을 산다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호의 문제인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저는 선호해요. 에코프로보다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기관 투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밸류에이션의 관점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같은 예를 들면 어쨌든 그 비즈니스 그 2차 전지 소재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서 가장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는 양극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양극재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잖아요. 네. 홀딩 컴퍼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아요.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 있으면 지주회사는 디스카운팅 되거든요. 사업회사 밸류에이션에 한 반밖에 안 쳐주거든요. 왜? 이건 이중으로 계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홀딩 컴퍼니의 밸류에이션은 밑에 있는 사업 자회사의 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에코프로가 2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논리는 있어요. 뭐 그 안에 무슨 뭐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있고 리튬도 수산화 리튬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뭐 anyway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가면 상장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카카오처럼.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홀딩 컴퍼니는 또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훨씬 더 저는 선호합니다. 투자하는 관점에서. 네. 근데 그런 그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 그 상장사, 그러니까 계열사 상장 이슈로 하락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 그 이슈로 엄청난 고점을 찍었잖아요. 지금 반토막 이하 떨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 관련된 뭐 전구체 회사가 됐든 수산화 리튬 회사들이 네. 됐든 상장 예정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슈로 네. 더 많은 그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지 않겠냐. 이미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한 퍼가 지금 한 200배 가까이 안 되나요?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게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 올해 네. 포워드죠. 23년 추정치로 보면 에코프로의 PER이 174배예요. 그다음에 PBR이 14배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미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죠. 그런데 어쨌든 2차 전지주는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는 그런데 내년쯤 가서 또 이렇게 포워드 루킹했을 때 이게 뭐 더 확산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증권사들의 추정치라고 하는 것도 변화하잖아요. 네. 이익 추정치도.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적어지면 다시 또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이 있을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는 와중에 기업은 또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성장하면서 그 밸류에이션과 기업의 이익 이게 갭이 좁혀지면 다시 또 가겠죠. 네. 그러면서 가겠죠. 자, 그러면 네. 이게 이제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일단 보시고 있는데 이 연준에서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2번 뭐 연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은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근데 별로 이제 미국 파월 의장이 얘기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서 뭐 얘기하더라도 시장은 시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2번 정도는 더 하겠다 이야기한 거죠. 점도표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그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적으로 그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만큼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의 지금 주식의 제일 큰 문제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금리를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주가가 좀 빠져도 상관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경제가 약하냐? 아니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물가가 확 떨어지냐? 스티키하거든. 그러니까 뭐 7월달 금리 인상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요, 증시 영향을 주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 시장의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고 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고점에 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은 단기적으로는 내려앉는 모양은 나오겠죠. 근데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실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네. 다시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증시에 충격이 오지 않겠냐. 네. 이게 좀 강한 하락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는 경기 하강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이죠. 경기 하강이고 조정이지 침체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작년 말에 주가가 떨어질 때 걱정했던 거는 올해 1분기 정도 아니면 2분기에 진짜로 강한 침체가 올 거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 주가가 무지하게 겁을 먹었던 건데 지금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뭐 경기가 하강하겠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 연준이 원하는 거는
하여간 이 고용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좀 떨어졌으면 임금이 좀 떨어지면 자연히 소비 여력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물가도 떨어질 거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여놓은 건데 안 떨어지니까 또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금리를 높이면 어쨌든 그게 영향을 주긴 주겠죠. 시차를 갖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일시에 뭐 이렇게 막 확 무너지는 모양이 아닐 거라는 거죠. 서서히 꺼지는 모양일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거를 그렇게 주식시장에 겁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간 조정 혹은 그 이후에 있을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네. 주가의 조정 네. 이런 거는 그럼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면서 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하여간 대세 상승 구간에 있다고 봐요. 중간중간에 중간 이런 거를 조정은 있겠지만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이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봐요. 대세 상승의 지금 네, 구간이다. 네, 그렇다면 그 이러한 어떤 작은 변동폭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빠질 거 대비해서 네. 좀 미리 팔았다가 좀 저가에 또 사자. 네. 이런 어떤 전략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본인이 그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수익률이 더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늘 어떤 주식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은 한 50은 그냥 죽으나 사나 들고 가는 거고 한 50은 뭐 트레이딩 뭐 바이 앤 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수익률이 엄청 분들. 높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거꾸로 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다고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내가 그 종목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늘 끌고 가는 게 좋죠. 그러면 그런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동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금리 역전 현상은 더 벌어지게 될 네네. 거고 이것이 한국 증시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매도 여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인가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워낙 강세론자가 많았거든요. 네. 워낙 이제 거의 옛날 거로 보면 뭐 워낙 1180원 간다 뭐 이런 워낙 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한 1270원 80원 뭐 이럴 때였는데 워낙 강세 쪽으로 돌았을 텐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이 금리 격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커요. 그러면 경제도 현재는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더 강해요. 네. 그런데 왜 원화를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통화들이 다 약하거든요. 엔화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하고 원화만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 1,300원 밑에서는 오히려 뭐 환율을 위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한 1,320원 정도 왔는데 조금 뭐 결국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가 돌았으면 그러면 이제 원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돌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원화가 그렇게 세게 강해질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변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엔화죠. 엔화가 지금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 사이클로 가 있는데 일본만 계속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우에다 총재로 구로다에서 우에다로 바뀌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바뀌었는데도 뭐 기조상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일본의 재무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엔화에 대해서 조금 견제구를 날리는 그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이제 145엔 근처에 와 있거든요. 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마지노선이 아마 150엔일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넘어가면 위에가 열려버리면 엔화가 더 약해져 버리면 일본도 물가 부담이 있으니까요. 수입 물가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150엔을 안 넘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145엔을 넘어가면 언제든지
일본 재무성이나 BOJ에서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환율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되죠. 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본이요? 네. 일본이 금리 인상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는 거죠. 아니 지난번처럼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200%가 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재정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YCC, 네.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죠. 그 Yield Curve Control 하는 거,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밴드를 정해놓고 그 전에 0.25였잖아요. 그걸 0.5로 넓힌 거죠. 네. 그 이상 올라가면 무제한으로 들어가서 그 채권을 사서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지속 가능할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4%가 넘어요. 네. 그럼 일본 국채를 왜 들고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 이제 이 YCC Yield Curve Control하는 밴드를 조금 넓힐 가능성이 있죠. 그게 지난번에 BOJ 일본 중앙은행 그 회의록에 보니까 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개연성은 있죠. 근데 그게 넓혀주면 또 엔화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주식 좋다고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 주식은 기본적으로 엔화하고 무지하게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거의 보면 상관관계가 최소한 80% 이상이에요. 네. 엔화가 약세로 가면 니케이가 오르고 이런. 근데 만약에 이제 엔화가 거꾸로 움직이면 그것도 이제 냅뒀다가 한번 시장에 세게 들어올 텐데 거꾸로 움직이면 이것도 반대로 니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